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4주차 1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14주차라고는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한 주차를 이제 결강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3주차인 셈이죠. 13주차 1교시인 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다다음 주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을 이제 테스트하는 이제 기말 그 테스트, 기말 과제 테스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의 소주제는 이제 공진과 화해의 모색이라는 소주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이 화해. 우선 이제 차이와 차별을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서양의 르네상스 이후의 역사, 그것은 이제 종교와 신에 얽매여 있던 인간 소위의 해소, 즉 인간성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일관된 목적으로 전개되었었죠. 인간성의 회복. 원래 그 신을 대상화함으로써 신과의 그 영원한 합의를 꿈꾸었지만 이 동양과는 달리 신과의 그 완전한 합의에는 도달할 수 없었던 서구 사상.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이제 신과 그 천인 합일이라는 그런 사상 체계가 확립이 됐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서양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이 서구 사상은 이제 15세기 르네상스 시대, 또 16세기 종국개혁, 그리고 17세기 과학 문명, 18세기에 이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 감수성과 리비도를 지닌 그 인간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자기 찾기의 목소리가 이제 강해지죠. 이 당시의 그 인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기에서 신과 공동체의 그 거대한 그늘에 가려 있던 그 인간의 자기각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그 자유주의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창의성을 신장시켜서 활발한 그 발명 작업이 고무되었고, 또 그 결과로서 과학과 기술, 또 거대한 문명의 발달이 부산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 자기 찾기에 이렇게 해서 성공했느냐? 아, 불행히도 인간은 기술과 문명, 그리고 그것들이 창출해낸 자본 그 앞에서 그야말로 왜소하기만 이제 급급해졌죠. 이래서 이제 객체화가 되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 이것이 이제 높아졌는데, 바로 이제 마크스가 그 선두주자죠. 그는 그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소유 문제를 최초로 심도 있게 제기를 했습니다. 이 진정한 회복, 인간의 회복을 주창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의 그 사회주의 혁명 실험이 근 100여 년 만에 실패한 건 사실이죠. 동굴아파의 공산 국가들이 이제 새로운 전환을 했던 것이고, 공산주의를 포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정주국인 그 소련이 붕괴되었죠. 1991년대. 그 뒤에 이제 100여 년 만에 완전히 이 사회주의 실험이 이제 실패됐던 것이 역사적으로 반증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주의 문명의 인간 소위, 인간 소유와 인간 상실이라고 하는, 또 부의 편제, 또 양극화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수장자본주의 성립을 고무시킨 그런 점이 바로 이제 그 막스의 어떤 공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발칸반도나 아프리카에서는 민족주의나 그 종족 간 분쟁을 통해서 아직도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근대의 과제에 집착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이 서유럽에서는 300년, 400년을 유지해온 이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유럽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적인 그 자본주의 질서, 이것이 전 지구화하면서 각국의 그 정치 경제 체제가 격변하게 되었죠. 그래서 1997년도 말 그 아시아권에서 시작된 그 세계 위안 위기, IMF라고 하죠. 이 외환 위기가 이 초국적 자본의 그 자유로운 이동으로 국가 단위 통제 장치가 무력화게 된 것이죠. 이것은 곧 그 17세기 이래로 인류가 가장 그 이상적인 공동체로 여겨왔던 그런 국민국가 모델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민주화, 이 민주화와 과학기술의 발달 속에서 개인주의가 심화됐고, 또 신자유적 자본주의와 가상공간의 확대로 해서 이 국가 간의 그런 경계 분기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한편 그 현실 세계와 어떤 그 가상 세계,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정보화 시대에 이 가상 세계 사이에서는 수많은 그 공동체들이 형성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이 개인들은 가상 공간에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독창적인 그런 어떤 취향이나 관심에 따라서 이합 집산을 하게 되고 모임의 이 문화를 계속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전 세계의 네트워크화가 돼서 인간의 그 시공간 개념이 완전히 바꿔진 것이죠. 이제 이 국민국가의 주요 형성 요인이었던 혈연, 지연, 언어, 문화, 경제 등의 그 동일성이 개인 간의 연대의 그 수많은 관심사 가운데 이제 하나일 뿐인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지금까지 그 유럽 문화의 중심이 과학기술 발달로 인해서 이 기계화와 생산력의 토대를 두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다원주의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불가피한 그 사실이 되어 있고, 이제 현실화가 되어 있죠. 다원적 문화는 이제 더 이상 기존 서구 강대국들의 그 관용이나 아량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다원주의 논쟁은 다인종으로 구성된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캐나다, 영국, 오스트리아, 뉴질랜드로 확산되게 되었고, 현재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포함한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화다원주의 문제는 한편으로는 문화의 다원성, 즉 복수성에 대한 그 사실적 명제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라는 규범적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문화다원주의는 최소한의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사회 내에서 불가피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합리적 방법과 절차가 필요로 하는 것이죠. 즉 모든 사회에 다 같이 적용될 수 있는 비폭력적인 방법이라는 원칙을 위해서 보편적인 관점을 고안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흑인에 대한 이런 그 인종 간 갈등,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현재 미국과 서유럽에서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문화다원주의 가치에 대한 상대주의적인 주장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것은 또한 심한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하죠. 특히 민주주의 정부의 기본권인 그 인권은 그 문화 상대주의와 관계를 하면서 인본주의적 근거로서 점차적으로 정부 간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문화다원주의는 자유의 인정과 상호 존중에서 나오는 사회적인 하나의 훈련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이 다문화의 내재되어 있는 그 가치를 긍정해야만 하는 겁니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백인이라고 해서 흑인을 그야말로 차별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화 상대주의는 타문화의 인정과 존경, 그리고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자신의 정체성과 진실성에 대한 이해는 동등한 인정의 이 정책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미래의 가장 위험한 충돌은 서구의 오만함, 이슬람의 편협함, 중화의 자존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서구는 도전의식이 강한 이슬람 문명과 중국 문명에 대한 항상 긴장감을 느끼며 이들과의 관계는 대체로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헌팅턴은 세력이 약하며 서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와 관계는 갈등의 소지가 높지 않고 특히 라틴 아메리카의 관계는 원만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과 중국은 다르죠. 그들은 서로 다른 문화 전통을 갖고 있지만 둘 다 서구에 대한 커다란 우월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문명의 실력과 자긍심은 점차 드러나고 있으며 가치관과 이익을 둘러싼 서구와의 충돌 역시 다각화되고 심화될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헌팅턴은 여러 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문화적 차이를 바탕으로 세계를 8개 내지 9개의 문명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문명은 서구 기독교, 그리스 정교, 이슬람, 유교, 일본, 힌두, 불교,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갈등은 이러한 문명들을 갈라놓는 단절선을 따라서 발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는 이제 냉전이 종식되었음으로써 정치 갈등은 이념이나 경계보다는 이들 문화 구분에 따라서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와 관련된 논의로서 포트남은 이 민주제도가 잘 기능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지역은 여러 세기 전부터 민간 사회가 잘 개발되어 있었던 지역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해리스는 발전은 사회의 기본 문화적 가치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편 후쿠야마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회의 경쟁력은 사회적 신뢰도로 결정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낮은 신뢰도, 로우 트러스트 사회는 이 대규모의 복잡한 사회제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에 놓인다고 말합니다. 이런 그 여러 학자들의 분석은 현대 사회가 오랜 세월 지속되어 온 그런 뚜렷한 문화적 특징이 한 사회의 정치, 경제의 그 수행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한편 그 전통적인 또는 합리적 그 가치와 그리고 생존, 이 자기 표현 가치로 문화를 보는 이 관점도 있습니다. 전통적, 합리적, 어떤 세속적 이 차원은 무엇보다도 먼저 종교 사회와 비종교적 사회의 대비와 관련이 있지만 그 외의 다양한 관심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유대와 권위에 대한 이 복종, 이 군사통치의 승복도 포함해서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의 강조도 역시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기에는 그 정치 갈등의 회피 및 대결보다 화합의 강조도 이제 포함되는데요. 전통적 차원의 기둥 쪽에 가까운 사이들은 종교, 절대기준, 전통, 그런 전통적 가치 등을 강조합니다. 대규모 가정을 선호하고 이혼을 거부하고 인공유산, 또 안락사, 자살 등의 생명 중시의 입장을 취하고 있죠. 이들 사이는 개인의 정치보다 사회 순응을 강조하고 노골적인 정치 활동보다는 그 의견 합치를 선호하며 권위의 복종을 강조하고 높은 수준의 그 민족 자부심과 민족적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세속적, 합리적 가치를 가진 그 사이들은 우리 그 문제들의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생존 가치를 강조하는 사이들은 주관적 복지의 수준이 비교적 낮고 국민 조건 상태가 열악하며
개인 간 진리도도 떨어집니다. 또 외부 그룹에 배타적이고 젠더 평등에 무관심하며 물질적 가치를 숭상할 뿐만 아니라 과학자 기술을 맹신하고 환경운동을 배척하며 권위주의적 정보를 숭상합니다. 자기 표현 가치를 숭상하는 사이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이가 생존 가치를 강조하느냐 아니냐, 아니면 자기 표현 가치를 강조하느냐는 그야말로 중요한 객관적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기 표현 가치를 중시하는 사이는 생존 가치를 중시하는 사이보다 안정된 민주 체계를 확립할 가능성이 더 많고, 그래서 헌팅턴은 문명 충돌론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 문화이며 종교 간의 차이를 적절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헌팅턴에 의하면 세계 정치는 문화와 문명의 패션에 따라서 재편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그 전파력이 크며 가장 중요하고 또 위험한 갈등은 바로 사회적 계급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은 오히려 표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의되는 그 집단 사이에 나타나지는 않고 상이한 어떤 문화적 배경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앞으로의 그 칼냉전의 세계에서 원하는 분열과 통합의 양면으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봅니다. 유럽 연합처럼 문화적으로 비슷한 나라들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서로 협력을 꾀할 것이며 탈냉전 세계 정치의 중심축은 힘과 문화의 차원에서 전개되는 서구 문명과 비서구 문명의 상호작용이라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종국적으로 헌팅턴이 주장하는 문화다원주의 이면에는 서구적인 것, 그것도 미국적인 것이 승리할 것이라는 전제 속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서양과 그 나머지 세계라는 그런 구분이죠. 다시 말해서 그는 동양과 서양이 아니라 서양과 나머지라고 부르는 것이 수많은 비서구 사이의 존재를 암시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에서 유럽 문화는 일종의 대리적 혹은 비밀스러운 자로서의 동양과 대치되게 하여 자신의 그 위치를 정함으로써 힘과 정체성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는 것이죠. 이 헌팅턴의 이 문명 충돌론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인간의 역사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수많은 역사의 흐름을 모두 단절시키고 지난 수세기 동안의 그 문명 상호 간의 교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명 그리고 그 이슬람 문명과의 관계는 이 문명 충돌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지 대립적인 갈등 관계로 지속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 두 문화 간의 다양한 역사들의 상호 의존성과 그 당시 사이들의 그 상호작용이 흐르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문화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다른 문명에 대한 무지와 그에 뒤따르는 두려움과 편견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류가 공존 공영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윤리와 가치에 관한 규정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진실과 정의라는 최소한의 윤리적 개념들은 이 두터운 윤리들 안에 담겨 있으며 그 두터운 윤리들과 분리되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살인, 사기, 고문, 억압, 독재에 반대하는 부정적 규칙 등의 그 최소한의 윤리도 존재합니다. 최소한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이 다양하고 상이한 문화들이 그 차이성과 다원성을 유지하면서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가치, 규범에 대한 중첩적인 합의가 가능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 도덕적 최수주의는 인간의 생명과 자유에 관련된 최소한의 그 기초적인 보편적 도덕 기준으로서 이는 예컨대 정의로운 전쟁론과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민족 자결 문제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덕은 최소한의 보편적 규범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살인, 사기, 그리고 극심한 잔인성,
어떤 전쟁에 대한 금지이고 또한 이 최소한의 공정성과 상호성인 것입니다. 이런 최소한의 그 기준, 이것은 최소한의 도덕이고 또 한 사이에서 역사적 특수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도덕은 두터운 도덕인 거죠. seen morality와 또 seek morality가 그것인 것이죠. 이제 닫힌 민족주의나 종교적 근본주의를 넘어서는 보편적 진리 내지 윤리적 가치가 함의하는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에 이 국가 간 기독교 근본주의와 이슬람 근본주의 마찰이 생긴다면 어느 한쪽의 종교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쉽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두 종교는 서로 강력한 유일신 사상을 전제하고 있고 어느 한쪽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종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로 귀의하거나 또 자기 종교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찰은 쉽게 결말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세속적인 권력이나 국가들로부터 자유와 정의에 관련된 숭고한 행동 규범을 기대할 권리가 있고 만일 이러한 표준들이 교묘하게 또는 우연히 침해된다면 이에 대항하여 용기 있게 검증하고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거대 국가가 강력한 경제력을 동원해서 물리적 압박을 가해서 표면적으로 어느 나라를 정복한다고 할지라도 자기들이 대부분 오랫동안 믿어왔던 종교에서 다른 종교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슬람 근본주의를 비판한다면 보편성의 원리에 따라서 유대교나 기독교의 근본주의도 비판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와 차별을 구별하는 바로 바른 길이 될 것입니다. 또 이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의 문제입니다. 철학과 가치관의 주제들 중에서 이 고전적인 가치를 지니는 주요 문제들 중 하나가 자유주의와 공동주체라고 할 때에 이 문제는 세계화 아시아적 가치의 논쟁과 맞물리면서 정보화 시대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인간적 공동체를 모색하는 시도로 이어져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리버럴리즘과 공동체주의, 커뮤니티리얼리즘이죠. 간의 그 논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각각의 입장이 핵심 주장으로 내세우고 있는 어떤 개인권과 공동선을 관건 개념으로 해서 담론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자유주의자들은 근세 이래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성적 논변을 통해서 정당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고 이 보편주의적 그 기결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공동체주의자들은 역사적 논의나 맥락적 해명을 통해 가지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와 상황에 맞는 어떤 특수주의적인 그런 기결에 이루고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논의 고전적 대변자로서 자유주의, 보편주의, 이성주의 쪽은 이 칸트를 중심으로 또 공동체주의, 특수주의, 역사주의 쪽에는 헤겔을 중심으로 예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칸트를 계승하는 자유주의 입장에 있어서는 일련의 설득력 있는 철학적 논변들은 일종의 절차주의적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 공동체주의자들은 인간 공동체에 있어서 이상의 보편적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 절차주의적 기익에 대해 지극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주의자들이 옹호하는 대안은 현실적으로 가용한 상이한 정치 형태, 그것들을 검토하는 그 역사적이고도 맥락주의적인 접근법이고 이를 바탕으로 이상적 형태를 구상하는 최소한의 사변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과 같은 그 자유주의자들의 절차주의적 보편주의적 방식이나 또 공동체주의자들의 역사주의적 또는 특수주의적 접근 방식은 각각 장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간의 그 실질적 내용에 대한 논쟁 역시도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그 하나는 논리적, 개념적 접근이며 또 다른 하나는 현실적, 역사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개념적인 차원에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간의 그 논쟁에 접근할 경우에 그것은 가능한 한 이원적이고 대립적인 구도에서 두 입장 간의 대주장과 차이점을 드러냄으로써 논점의 핵심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논쟁이 현실적 역사적 차원에서 전개될 경우에 이는 그 변증법적 구도에서 이해될 수 있고 발전적이고 보완적인 맥락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개인이 이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자기 가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공동체와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사느냐의 문제는 인류 공동의 관심사로서 철학과 윤리의 대주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세 초기에 중세의 그 전체론적이고 집단론적 공동체주의에 대한 반정립으로서 원자론적이고 개체론적인 고전적 자유주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계몽적 기획에 대해서 이 공동체주의적 도전과 저항이 생겨났는데 헤겔이나 마르크스의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아가 공동체성을 강하게 내세우는 공산주의나 사회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자유주의는 자유지상적인 고전적 자유주의자로부터 다소 궤도수정을 하게 돼서 복지국가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평등주의적 성향의 자유주의로 발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역사적 맥락에 있어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간의 논쟁은 양자 간의 갈등과 보완을 통해서 보다 공동체주의적인 자유주의로 발전해가는 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이런 전통사회의 극단적 연구주의 폐해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다른 극단으로 치닫는 초기의 자유주의는 지나친 추상성으로 인해서 많은 반동적 반응들을 초래했으나 자유주의가 이룩한 역사적 성과 또한 평가절하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것은 공동체나 공동선을 명분으로 매몰 유린되어 온 개인의 발견과 그러한 개인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호되어야 할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어떠한 형태의 공동체주의를 수용한다 할지라도 결코 희생되거나 포기될 수 없는 근세적 체험을 통해서 쟁취한 고귀한 인간적 가치가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윤리학과 정치 철학에 있어서 이 공동체라는 용어, 이것은 단순한 결사체보다는 질적으로 훨씬 친밀한 개인들 사이의 관계 형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공동체 개념, 이것은 최소한 두 가지 요소를 지니는데, 첫째는 이 공동체에 속한 개인들은 그 집단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간주되는 공동의 목적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이 개인들이 자신의 동일성을 감지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집단을 이해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공동체는 상호 의무감, 정서적 유대, 그리고 공동의 이해관계와 공유된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관계망을 핵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성원들은 자신의 안전과 개인적인 정체성, 그리고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들을 위해서 옹호한 친근감, 그리고 지역성, 그리고 종교적 믿음에 기초해 있습니다. 이처럼 작지만 친밀한 공동체는 더 큰 사회의 개인적, 경제적, 정치적 질서를 중재하는 기능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공동체는 한편으로는 자유실현의 토대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구성원의 인격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는 국가와 같은 어떤 공동체 억압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주의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가 가능합니다. 첫째,
공동체주의를 개인과 공동체를 대립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집단주의로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보다는 공동선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까닭에 흔히 자유주의적 입장과 대립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공동체주의는 결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경시하지는 않는 것이며 단지 극단적인 개인화가 오히려 자유의 가능성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할 뿐입니다. 둘째, 공동체주의를 자유주의를 대체하는 이념으로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평등한 자유와 권리는 공동체의 정의를 판단할 수 있는 일반적 원리이며 규범적 척도가 되는 것이므로 공동체주의 관심은 공동체와 자유주의의 기초적 가치를 결합시킬 수 있는 제도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공동체주의가 지향하는 그 덕성과 가치들, 이것은 자유주의적 기본 가치들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주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공동체주의 비판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첫째로는 현대사회가 아무리 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은 자유주의 이론이 추정하는 것처럼 사회로부터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주장이 그것이고, 둘째로는 개인의 그 도덕적인 특성인 자율의 원리만으로는 이 사회관계의 도덕적 질서, 즉 공동체적 연대를 창출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 두 가지 주장들은 결국 개인화로 야기된 현대사의 도덕적, 사회적 병리 현상들은 과연 자연주의적 개인주의 논리로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로 집약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주의는 사회적 질서의 해체까지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 사회적으로 공유된 공동의 가치 없이는 극복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는 각 개인들이 모든 사회적 구속과 공동체적 가치로부터 분리되고 어떠한 관습과 전통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직 사적 자의만을 구비하고 있다고 파악을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가 이해하는 것처럼 사회가 개인들이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아무리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여겨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한 그들은 자신들을 서로 결합시키는 사회관계, 또 권력의 망, 또 의미의 공동체에 예속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다른 사람들과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개인들의 우연적 신념과 가치들임을 역설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우리 개인적 이상과 자아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공동체가 붕괴한다면 개인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도덕적 진공지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영위하기 위해서도 도덕적 질서로서의 공동체는 유지되어야 한다. 만약에 공동체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상호 간의 연대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개인은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처음부터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1980년대 이후 독특한 논점을 제시하고 있는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 그 확장에 반대하고 있으며 몇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립된 자아 및 자유의 성립을 주장하고 그것들을 공동체와의 연관성 내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겁니다. 둘째, 개인적인 권리보다 공동체적인 선이 앞선다고 주장을 합니다. 셋째, 추상적이고 의무론적인 윤리체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점에 따라서 공동체주의자들은 특정한 공동체 안에서 성장한 개인들은 그 공동체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공동체가 목표로 하는 덕목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논의의 출발점과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정치 이념은 자유주의 정치학과 결합된 원칙들, 즉 자유, 인내, 개인권,
고지적 민주주의와 법률의 원칙 이런 것들을 산출하였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정치 구조가 개인들이 관심에 공헌함으로써 정당화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고, 개인들이 그러한 관심은 사회와 정치 이념으로부터 분리되어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화 공동체, 국가들이 고유한 목적을 지녔다는 관점과 사회 정치적 조직체는 인간 본성에 적합하도록 반영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관점을 모두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자유주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보는 그 공동체주의적 시각이 있는데요. 공동체주의는 사회가 단순한 어떤 법적 관계를 넘어선 도덕적 질서라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개인들 상호 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윤리적 가치를 공유할 때 사회적 통합은 비로소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공동체는 계약관계라기보다는 어떤 도덕을 생산하는 관계의 조직망이라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만서도 사회는 개인들 상호 간의 도덕적 유대관계를 조성하는 공동체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개인들이 이처럼 역사적 문화적으로 형성된 사회관계로부터 분리되면서 자신들이 자유공간을 점차 넓혀가는 그 개인화의 과정을 가진 것입니다. 공동체주의는 이러한 개인화의 도전에 대한 철학적 응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자유주의와 그 공동체주의 간의 논쟁을 바라보는 오늘날 우리 이해 방식은 서로 무시하기 어려운 두 가지 도덕적 직관 내지 신념 간의 갈등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중 하나의 직관은 근세적 체험을 통해서 발견되었고,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한 근대적 기획이 그 보전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바, 이 개인권이라는 가치입니다. 다른 하나의 도덕적 직관은 단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의 삶 속에서 비로소 인간이 되고 인간으로서 의미와 보람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공동선이라는 가치가 바로 그것인데, 이는 또한 그것이 없을 경우에 깊은 인간적 상실감과 소외감을 느낀다는 공동체주의적인 요구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도덕적 직관 내지 신념을 정합적으로 통합시키는 방도를 찾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가치체계의 요구는 냉전 정식에 따른 문화적, 종교적 다원화의 시대의 도래와 함께 한 문명 간의 충돌 또는 공존이라는 21세기 패러다임을 그 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특히 생명공학의 그 발전은 인간에 의한 우리 전통적 이와 연결된 윤리적 가치의 혁명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변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 신자유주의적인 세계 시장 질서, 이것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세계화가 오늘날의 세계를 지배하는 가치체계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 현상은 그것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세계 도처에서 커다란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대의 역사가 자유평등, 연대성의 프랑스 혁명의 세 가지 이념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진전되어 왔다고 볼 때, 세계화 현상의 대두와 함께 그 균형은 점차 깨어져서 지금의 역사는 이 세 가지 그 이념 중 하나의 그 가치, 이 자유말을 신격화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그 사회문명 비평가인 제레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 소의 종말에서 우리 시대의 현주소를 다음과 같이 갈파하고 있습니다. 소유 중심의 자유주의 시대에서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우선이었지만, 이제는 온갖 유형의 상호 네트워크가 인간 생활을 거미줄처럼 에워싸고 있으며, 그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일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시장은 네트워크에 자리를 내주고 판매자와 구매자는 공급자와 사용자로 바뀌게 된 것이고, 예전에는 그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장의 주역이었다면 이제는 공급자와 사용자가
시장의 주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그 자본주의 새로운 단계인 접속의 시대에는 우리의 삶과 문화를 고갈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모든 인간 경험의 상품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의 삶에 의미를 주는 공동의 경험은 미디어 시장에서 상업적으로 쾌조되고, 이 공동체가 공유해온 그 문화가 네트워크 경제에 의해서 자꾸만 파편화된 그 유료 경험으로 쪼개지면서 접속의 권리도 자연히 상업적 영역의 품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에리프롬이 그 소유냐 존재냐를 다그쳤듯이 이제는 접속이냐 존재냐를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하며 우리는 공동체 개념의 거대한 변화를 봅니다. 혈연, 지연, 문화, 경제 공동체로서의 의미는 약해지고, 그러한 경계를 넘어서 개인의 관심에 따라서 이합 집산하는 수많은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 공간에서든 가상 공간에서든 인간은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성격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21세기에 있어서도 인간 회복과 새로운 공동체, 그 가치관의 정립은 더욱더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